최전방 GOP 부대에서 상상조차 못할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시달리던 신참 여군 장교,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포스타 합참의장 아버지에게 건 한 통의 전화로 대한민국 군대가 발칵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칼날 같은 냉기가 폐부를 찢는 듯 했다. 강원도 인제와 양구의 경계,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을 구불구불 기어오르는 낡은 군용 트럭에서 강지우 소위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끝없는 설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새하얀 눈이 모든 것을 뒤덮어 세상을 아름답게 치장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생명을 얼려 죽이는 혹독한 냉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의 예고편 같았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투병과학교 OBC마저 최고의 성적으로 수료한 그녀의 화려한 이력서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제21보병사단 통칭 백두산 부대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배치된 곳은 민간인 통제선마저 한참 넘어 남방한계선 철책을 직접 지키는 최전방 GOP 일반전초 대대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고립과 긴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오랜 시간 달려 도착한 대대 본부는 거대한 산세에 짓눌린 듯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마주친 병사들의 시선은 이전 부대에서 느꼈던 단순한 호기심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24시간 내내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외부인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 그리고 여자 장교의 등장이 그들의 철옹성에 몰고 올 미지의 변화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신고합니다. 소위 강지우, 금일부로 백두산 부대 GOP 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대대장 집무실 문 앞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공기 속에서 유난히 맑고 단단하게 울렸다. 들어와. 짧은 허락과 함께 안으로 들어서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풍모를 풍기는 최정훈 중령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강지우 소위라. 서류는 아주 훌륭하군. 그런데 강소위, 여긴 학교가 아니야. 여긴 전장이야. 여기서의 실수는 성적표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 부하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일세. 각오는 되어 있나? 첫 인사는 격려가 아닌 경고였다.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하들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당찬 대답에 최중령은 희미하게 미간을 찡그리더니 이내 중대장을 호출했다. 곧이어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거칠고 다부진 인상의 대위였다. 그의 전투복 명찰에는 오태식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강지우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대장님, 이 소위가 저희 중대로 배속되는 겁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중대가 담당하는 섹터가 얼마나 험하고 중요한지. 이런 얼음판 위에서 여자 장교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의 무례한 발언에 최정훈 중령이 제지했다. 오 대위, 말이 지나치군. 강소위는 보통 인재가 아니야. 자네가 잘 이끌어주게. 하지만 오태식은 마지못해 명령이시니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 강지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대장실을 나온 순간부터 오태식의 냉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강지우에게 소대원들을 소개하거나 담당 구역을 인수인계할 생각은 않고 곧장 중대에서 가장 춥고 음습한 창고로 그녀를 데려갔다. 강소위. 소대 지휘는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중대 실태 파악부터 해야겠어. 여기 있는 동계 피복 및 보급품 목록 전체를 오늘 안으로 재고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핫팩 하나 내복 한 벌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
그것은 소대장에게 시킬 업무가 아니었다. 보통 보급계 하사가 며칠에 걸쳐 해야 할 잡무였다. 명백한 무시이자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다. 강지우는 부당함을 느꼈지만 첫날부터 반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 오태식은 피식 웃으며 창고를 나섰다. 난방도 되지 않는 거대한 창고에 홀로 남은 강지우는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보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밤이 깊어지자 창고 안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다. 손가락이 곱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강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낡은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부사관이 들어왔다. 그의 명찰에는 박현수 중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중대 행정보급관이었다. 소위님, 아직도 이러고 계셨습니까? 중대장님께서 시키신 겁니까?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지우의 얼어붙은 손을 보며 말했다. 이건 소위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해 놓겠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 얼어붙었던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강지우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왔다. 이 혹한의 땅에도 온기를 가진 사람은 있구나. 고맙습니다, 박 중사.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시 장부로 눈을 돌렸다. 박현수 중사는 그런 그녀를 잠시 안타깝게 바라보다 말없이 난로와 기름을 가져와 창고 구석에 피워주고 돌아갔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보며 강지우는 다짐을 새겼다. 이 불꽃처럼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녀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육해공군 전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 별 4세 강민철 대장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임관식 날 군인의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것이다. 나는 너의 배경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겠다. 정말 필요할 때 단 한 번만 그 방패를 쓰거라고 말했다. 강지우는 그 방패를 결코 쓰고 싶지 않았다. 이 백두산의 겨울을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야만 했다. 그녀는 창고의 작은 창문 너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그녀가 넘어야 할 거대한 겨울이 버티고 서 있었다. 창고에서의 재고 조사를 군말 없이 끝마친 강지우의 모습에 오태식은 굴복을 기대했던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더욱 심사가 뒤틀렸다. 그는 그녀의 군기를 잡고 스스로 여자라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부대를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괴롭힘은 이제 중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강소위. 소대장이 되려면 누구보다 자신의 담당 섹터를 잘 알아야겠지. 오늘 야간 근무부터 매일 담당 구역 철책선을 단독으로 순찰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자네의 두 발과 감각으로 지형 지물을 익혀. 이것도 훈련의 일환이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 GOP 철책선 순찰은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이 철칙이었다. 적의 기습, 실족이나 부상 등 온갖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단독 순찰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했다. 중대장님, 단독 순찰은 규정 위반인 것으로 압니다. 부사수와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그의 지시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오태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규정, 그렇게 규정만 따지는 범생이들이 실전에서 제일 먼저 죽는 거야. 하기야 겁이 나겠지. 그럼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든가.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자존심을 긁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은 겁쟁이 여군 장교가 되고 그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질 것이 뻔했다. 강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아닙니다.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지우의 위험한 단독 순찰이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홀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책선을 걸었다. 발밑에서는 언제 야생동물이 튀어나올지 낡은 계단이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고 오히려 지형과 경계 시설물들을 더욱 세밀하게 머릿속에 새겨나갔다. 며칠 후 혹한의 단독 순찰을 마치고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중대 본부로 복귀했을 때 오태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부드러운 말투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야 강소희. 독한데? 정말 해낼 줄은 몰랐어. 대단해. 그러면서 그는 고생했다는 의미인 양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이 전투복 너머로 어깨를 꽉 잡는 순간 강지우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격려가 아니었다.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 소유물처럼 다루는 불쾌하고 역겨운 감촉이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뒤로 빼며 그의 손을 떨쳐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거부에 오태식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군 생활 힘들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테고. 마침 이번 주말에 내가 외부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강소희도 같이 가지.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바람도 쐬고. 중대장이 부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거야. 그의 제안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차피 숙소도 그쪽 방향이니까 하룻밤 편하게 자고 온다고 생각해. 둘이서 조용히 이런 게 다 군 생활의 묘미 아니겠어? 둘이서 하룻밤이라는 말에서 그의 추악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강지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중대장님,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단호한 거절에 오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뒤틀린 친절의 가면이 벗겨지고 시뻘건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뭐? 지금 내가 날 거절해? 이등병도 안 할 짓을 소위 계급장 달고 나한테 대들어?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내가 뭔데 이렇게 튕겨? 집에 돈 좀 있나? 아니면 뭐 대단한 백이라도 있어? 내 애비가 무슨 합참의장이라도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거냐고. 합참의장.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강지우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그의 말은 정확한 사실이었다. 강지우는 모멸감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저의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제 개인의 신념이지 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 신념? 웃기지 마. 좋아, 그 잘난 신념으로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오늘부터 내 군 생활은 진짜 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오태식은 살기 어린 협박을 남기고 돌아섰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다. 그의 광기는 이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방수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대화 내용을 날짜와 시간, 장소와 함께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터였다. 오태식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의 괴롭힘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강지우에게만 유독 무거운 군장을 지게 하고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모든 소대원들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 심지어 그녀가 작성한 서류를 일부러 찢어버리고 다시 해오라고 지시하는 유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소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외면했다. 강지우 소위와 엮이면 자신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박현수 중사가 몰래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오태식에게 발각되어 영창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은 이후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강지우는 거대한 부대 안에서 완벽한 섬이 되었다. 매일 밤 그녀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기분으로 잠들어야 했다. 사건은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밤에 터졌다. GOP 전체가 눈 속에 고립되다시피 한 날이었다. 오태식은 중대장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폭설로 인한 스트레스와 강지우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우가 근무를 서고 있을 가장 외진 초소를 향해 걸어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초소에는 강지우와 부사수 단둘이서 추위와 싸우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술에 취한 오태식이 나타나자 부사수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오태식은 그에게 넌 잠시 순찰이나 돌고 와 라고 고함을 쳐 쫓아냈다. 순식간에 좁은 초소 안에는 강지우와 오태식 단둘만 남게 되었다. 강지우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내가 걷어찼어. 응. 중대장님 취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강지우는 뒷걸음질 치며 소총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그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딜 도망가.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그는 강지우를 초소의 차가운 철제 벽으로 밀어붙였다. 등 뒤의 충격과 함께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오태식은 그녀를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두고 더러운 숨결을 뱉으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 눈보라 속에서는 아무도 우릴 못 봐. 넌 이제 내 거야. 공포가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온몸을 찔렀다. 강인해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그녀의 모든 의지는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렸다. 결국 억지로 버티고 있던 마지막 둑이 터져버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내며 울부짖었다. 이게 자식아. 손대지 마. 예상치 못한 격렬한 저항에 오태식이 주춤하는 사이 강지우는 초소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눈밭에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도 달리고 또 달렸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끊긴 통신용 참호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목 놓아 울었다. 혼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눈보라 때문에 신호가 겨우 한 칸 잡혀 있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 아버지가 있었다. 망설였다. 이 전화를 꺼는 순간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꺾는 것이다. 아버지의 방패 뒤에 숨는 나약한 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몰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대한민국 국군을 상징하는 지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울음 섞인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직감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순간 강철처럼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야? 말해라. 그 한마디에 강지우는 결국 모든 것을 쏟아냈다. 아버지,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백두산의 거친 눈보라 속에서 한 신임 장교의 절규가 희미한 전파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 절규를 들은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의 눈빛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멎었다.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눈에 뒤덮여 비현실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강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멍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수치심으로 다가왔다가도 어쩌면 이 지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했다. 하지만 부대의 아침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싸늘하게 시작되었다. 폭설로 인한 제설 작전이 시작되었고 장병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꽁꽁 얼어붙은 눈을 치웠다. 오태식 대위는 숙취로 붉어진 눈을 하고 나타났다. 그는 강지우를 발견하자 경멸과 살기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어젯밤 그녀의 눈물과 저항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한 듯 그의 얼굴에는 비뚤어진 정복용마저 감돌았다. 그는 보란듯이 가장 힘든 제설구역을 그녀와 그녀의 가상 소대원들에게 떠넘겼다. 강지우의 마음속에서 희미했던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식어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말 움직이고 있는 걸까? 혹시 일선 부대의 일에 최고 지휘관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또한 내가 이겨내야 할 시련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일까? 어쩌면 어젯밤의 통화가 모든 것을 더 최악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눈을 퍼낼 뿐이었다. 오태식은 그런 그녀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를 완전히 꺾었다고 확신했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였다. 그는 강지우가 폭설 속에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지휘관의 복귀 명령에 불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것만 있으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군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대한민국 국군 최고 지휘관의 공간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철 대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절규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당장이라도 21사단장을 직위 해제하고 오태식이라는 대위의 군복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강철 같은 의지로 억눌렀다. 그것은 감정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딸은 평생 합참의장 아빠 백으로 위기를 모면한 장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터였다. 딸이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정의 구현으로 풀어야 한다. 군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썩어 들어간 환부를 가장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내야 한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오직 극소수만이 아는 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가 연결한 곳은 육군본부가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 직속의 독립감찰기구, 모든 군을 감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방부 감사관실이었다. 나 합동참모의장 일세. 수화기 넘어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인물은 이석진 준장,
국방부 감사관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한 수사력으로 군 전체의 명성이 자자했다. 의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긴급 비공개 지시다. 제21보병사단 최전방 GOP 부대에서 심각한 수준의 지휘관 비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신빙성 높은 제보가 있었다. 강민철 대장은 결코 자신의 딸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익명의 제보라는 형식만을 빌렸다. 육군과 합동으로 감사관실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합동감찰단을 즉시 편성해 내일 새벽동이 트는 즉시 해당 부대를 급습하도록 사전 통보는 일절 불허한다. 가서 부대 운영, 지휘 풍토, 가혹행위, 성비위 문제까지 뿌리부터 모조리 파헤치게. 단 하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감찰이 나의 지시라는 사실은 감찰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걸세. 국방부 연례 정기 감찰의 일환으로 위장하도록 명령 받들겠습니다, 의장님. 이석진 준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합참의장이 직접 자신의 신분까지 숨겨가며 국방부 감사관실의 급습을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최고 지휘관의 서슬퍼런 의지였다. 그는 즉시 잠들어 있던 감사관실의 핵심 요원들을 한밤중에 비상 소집했다. 백두산에 고립된 GOP 부대 위로 거대한 폭풍의 눈이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다. 강지우는 절망 속에서 차가운 눈을 치우고 있었고 오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거짓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해 강철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울의 어둠 속에서 심판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기록적인 폭설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제21사단 GOP 대대의 장병들은 여전히 제설 작업과 경계 시설물 복구에 여념이 없었다. 바로 그때 대대의 유일한 진입로를 따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군용 번호판이 아닌 민간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군사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마크가 선명한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대 본부 연병장 한복판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의 숨을 멎게 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팔에 두른 국방부 합동감찰단이라는 선명한 완장. 그들을 이끌고 선두에 선 것은 바로 별 하나를 어깨에 단 이석진 준장이었다. 일선 대대에 그것도 국방부 감사관실의 준장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대대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대대장 최정훈 중령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지만 이석진 준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국방부 주관 특별 합동 감찰을 실시한다. 대대장은 부대원 전원에게 하던 일을 멈추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전파하고 감찰단의 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말 것. 우리는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나오자 최정훈 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감찰단은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오태식이 있는 중대본부로 향했다. 오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지우에 대한 징계 보고서를 거의 다 완성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감찰단이 들이닥쳤다. 준장의 계급장을 확인한 순간 오태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귀관이 중대장 오태식 대위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귀관의 사무실과 관사, 개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의 모든 행정 서류와 통신 기록, 전산 장비를 압수한다.
귀가는 조사실로 연행될 것이다. 오태식은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감찰 요원들은 그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봉인하고 그의 양팔을 붙잡아 조사실로 끌고 갔다. 중대 전체는 즉시 폐쇄되었고 모든 중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1:1 비밀 면담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입을 열지 못하던 병사들도 국방부에서 직접 나온 감찰단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여러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이석진 준장의 설득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오태식의 폭언, 부당한 차별, 인격 모독, 그리고 강지우 소위에게만 가해졌던 위험천만한 단독 순찰 임무와 노골적인 사적 만남 요구까지 억눌려왔던 진실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특히 행정보급관 박현수 중사는 자신이 목격했던 창고에서의 재고 조사 사건과 강지우 소위를 걱정했다가 자신마저 협박당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지우가 이석진 준장 앞에 앉았다.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누르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진술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방수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부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겪고 들었던 모든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기록한 일지입니다. 이석진 준장은 말없이 수첩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대화 내용, 당시의 목격자까지 육하원 측에 따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감정에 치우친 하소연이 아닌 그 자체로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이 준장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신임 소위의 강인함과 치밀함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조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사이버 수사팀은 오태식의 개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그가 동료들에게 강지우를 비하하며 군기를 잡아주겠다. 여자는 역시 안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복원해냈다. 또한 대대본부 외곽에 설치된 CCTV에서는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오태식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강지우가 근무하던 초소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그가 제출하려던 허위 보고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철로 만들어진 심판의 그물이 그의 목을 향해 무섭게 조여오고 있었다. 모든 증거 수집이 완료되자 이석진 준장은 오태식을 마지막 신문실로 불렀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 오태식은 완전히 풀이 죽은 채 앉아 있었다. 이석진 준장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동안 확보된 증거들을 하나씩 눈앞에 제시했다. 수십 명의 일치된 증언, CCTV 영상, 복원된 메시지, 그리고 강지우의 꼼꼼한 기록이 담긴 수첩. 오태식 대위.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오해라고 변명할 것인가? 오태식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마지막 순간에 발악하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자기 연민만이 가득했다. 다 그 계집애 때문입니다. 강지우 그년이 처음부터 나를 무시하고 상관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빽이라도 믿고 거만하게 굴었다고. 도대체 그년 애비가 누굽니까? 네. 누구길래 국방부까지 움직여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매장시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그의 추악한 모습에 이석진 준장은 경멸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대위. 부하의 배경에 대한 자네의 집요한 호기심은 참으로 놀랍군. 하지만 자네가 궁금해하는 강지우 소위의 부친이 누구인지는 자네가 알아야 할 이유도 알 자격도 없다. 이석진 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다. 다만 이것만은 명심하게.
이 특별감찰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께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의장께서는 특히 최전방 지휘관의 기강해이와 성 관련 범죄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와 같다고 하셨지. 합동참모의장. 그 단어가 천둥소리처럼 오태식의 뇌리에 내리꽂혔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하필 국방부 감찰실이 직접 움직였는지, 왜 자신을 향한 조사가 이토록 무자비하고 신속했는지, 그리고 그 신임 소위의 이름이 왜 강지우였는지. 합동참모의장 강민철. 오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신임 장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저지른 짓이 한 개인의 군 경력을 넘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파멸시킬 만한 엄청난 과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아 하는 신음소리만 내뱉으며 의자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오태식 대위가 군사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은 대대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그를 따르며 강지우를 괴롭히는 데 동조했던 몇몇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대대장 최정훈 중령은 이 모든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강지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강소위 정말 할 말이 없네. 자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지휘관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나를 용서하지 말게. 강지우는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 그녀를 둘러쌌던 모든 시선이 변해 있었다. 경멸과 무시, 호기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홀로 초소의 망루에 올랐다. 지긋지긋했던 폭설이 멎은 백두산의 산맥은 달빛 아래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당장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이 승리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말했던 방패를 쓰고 만 것이다. 그녀는 이제 부대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무시당하는 여군 장교에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합참의장의 딸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 덮인 북녘 땅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오직 군인 강지우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싸움. 그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태식이라는 암초가 제거되자 중대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어색한 평온이 찾아왔다. 강지우를 향한 괴롭힘과 멸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따뜻한 전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며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같은 거리감이었다. 병사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마주치면 몇 미터 밖에서부터 각이 잡힌 경례를 했고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면 시끄럽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무시당하던 섬에서 경외받는 섬으로 옮겨갔을 뿐 여전히 혼자였다. 이전의 고립이 분노와 투지를 불태우게 했다면 지금의 고립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드리운 거대한 그늘은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모두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었다.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공석이던 중대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부임했다. 그의 이름은 윤지원 대위. 육사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야전에서도 탁월한 지휘 능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장교였다. 그는 오태식과는 정반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모든 것을 원칙과 실력으로 판단하는 인물이었다. 부임 첫날 윤지원 대위는 강지우를 중대장실로 불렀다. 그의 사무실은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맑았다. 강지우 소위. 앉게.
그는 직접 내린 원두커피를 건네며 말을 시작했다. 자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해 들었네. 하지만 나는 그 소문들엔 관심 없어. 내 관심사는 오직 하나, 자네가 소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점일세. 이전 중대장이 자네에게 소대 지휘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고받았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과거는 모두 리셋하겠네. 오늘부로 자네는 1소대의 완전한 지휘권을 가진 소대장이야. 자네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네의 지위에 힘을 실어줄 걸세. 그러니 증명하게. 소문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자네의 실력으로. 자네가 이 자리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그리고 소대원들에게 증명해 보이게. 그것은 그녀가 임관 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한치의 사심도 없는 순수한 신뢰와 기회였다. 강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중대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지우는 처음으로 1소대원 전체를 막사 앞에 집합시켰다. 줄 맞춰 선 소대원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합참의장의 딸이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직속상관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거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을 깨야만 했다. 나는 오늘부로 여러분의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 강지우 소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분명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나를 둘러싼 소문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겠다. 그 모든 것은 잊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소대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나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혹독한 GOP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전원 무사히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 이름 석자나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나를 판단해 주길 바란다. 나 역시 여러분을 계급이나 짬밥이 아닌 각자의 임무 수행 능력과 전우애로 대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 팀이다. 이상. 그녀의 진솔한 연설에 소대원들은 술렁였다. 그들이 상상했던 권위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오랜 불신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1소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베테랑 부사관 김상철 하사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스펙 좋은 장교들이 어떻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지겹도록 봐온 인물이었다. 첫 전술 훈련 브리핑 시간, 김하사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시험했다. 강지우가 철책 경계 강화 방안을 설명하자 그는 일부러 모두가 듣도록 태클을 걸었다. 소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3번 초소와 4번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이었다. 모든 소대원들의 시선이 강지우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강지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하사를 노려보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김하사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 문제에 대해 김하사는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나?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김하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녀는 권위로 억누르는 대신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공을 넘겼다. 김상철 하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자신이 생각해왔던 대안을 설명했다. 강지우는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자신의 전술적 지식을 더해 계획을 보완했다. 좋다. 김하사의 의견이 합리적이다.
그 방안을 채택하여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 그녀의 유연하고 겸손한 태도에 소대원들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공기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김상철 하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말뿐인 장교는 지겹도록 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뱉은 말을 증명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지시하는 대신 언제나 현장에 있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야간 순찰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소대원들과 함께 철책선을 걸었다. 눈보라가 몰아친 다음 날 모두가 제설 작업에 지쳐갈 때면 가장 먼저 삽을 들고 가장 험한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하얀 뺨은 늘 매서운 칼바람에 붉게 얼어 있었고 그녀의 전투복 소매는 낡은 철책을 보수하다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소대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PX에 들를 때면 항상 소대원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한 알음 사들고 와 막사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고 부모님과 통화하며 눈물 짓는 신병의 등을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의 딸이 아닌 자신들과 똑같은 추위와 피로를 느끼고 똑같이 집을 그리워하는 우리 소대장님으로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이 얼어붙었던 부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은 1소대 이진우 일병에게 닥친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 일병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위독하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전화기를 붙들고 오열하는 이 일병의 곁에서 소대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행정 절차상 긴급 청원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했고 빨라야 다음 날 오후에나 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때 보고를 받고 달려온 강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는 이 일병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진우야, 정신 차려. 지금 서류 기다릴 시간 없어.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당장 짐부터 챙겨. 그녀는 즉시 중대장인 윤지원 대위에게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다. 중대장님, 지휘관 재량에 따른 선조치 후보고 규정에 의거 이진우 일병을 지금 즉시 출타시키고자 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윤지원 대위는 부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는 신임 소위의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휴가를 승인했다. 강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활동비를 털어 가장 빠른 심야 버스표를 예매했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용 지프차 키를 뽑아들고 이 일병을 태웠다. 소대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해? 이진우 일병은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울지 마라. 군인이 돼서 이런 일로 울면 쓰나. 가서 아버지 잘 간호해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부대는 걱정하지 말고. 그녀는 직접 차를 몰아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이 일병을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었다. 그가 탄 버스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켰다. 이 모든 과정을 냉소주의자 김상철 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강지우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헬기라도 띄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권한과 규정 안에서 오직 부하를 위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은 김 하사가 수많은 장교들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밤을 새우고 부대로 복귀한 강지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상황실로 향했다. 그때 상황실 입구에서 김상철 하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캔커피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대장님. 그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야간 근무 보고 이상 없습니다. 소대원들도 모두 무사합니다. 제가 다 챙겼으니 어서 들어가 좀 쉬십시오. 그것은 칭찬도 아부도 아니었다. 부하의 짐을 덜어주려는 같은 팀원으로서의 배려였다. 강지우는 얼어붙었던 손으로 따뜻한 캔커피를 감싸주었다. 그 온기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김하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하고 차가운 얼음벽에서 마침내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몇 주 후 21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군단 주관으로 사단 전체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대규모 불시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GOP 대대에는 가상의 적 특작 부대가 철책을 뚫고 침투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부여되었다. 훈련은 실제 상황과 똑같이 진행되었고 대항군으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요원들이 투입되었다. 공교롭게도 적의 주 침투 예상 지점으로 지목된 곳은 바로 강지우의 1소대가 담당하는 섹터였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통신망이 두절되고 곳곳에서 교란 작전이 펼쳐지며 상황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어둠 속에서 적의 총성이 울려 퍼지자 경험이 부족한 소대원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소대장님,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적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의 시선이 강지우에게 향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 홀로 철책선을 순찰하며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지형지물들이 3차원 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모두 내 말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분대장들을 불러 모았다. 적들은 우리가 주 방어 진지에서 수비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허를 찌른다. 김하사. 네, 소대장님. 어느새 김상철 하사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자네 분대는 현 위치에서 계속해서 엄호 사격을 실시해 적의 주력을 유인한다. 내가 나머지 분대를 이끌고 저들이 예상치 못하는 루트로 우회하여 적의 배후를 친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덤불로 가려진 낡은 비상 보급로였다. 오태식의 괴롭힘 덕분에 홀로 순찰을 돌며 발견해 두었던 지도에도 없는 길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담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에 소대원들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소대장님만 믿겠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김상철 하사의 분대가 훌륭하게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강지우는 나머지 소대원들을 이끌고 험준한 비상로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 모여 작전 회의를 하던 적 특작부대의 배후를 덮치는 데 성공했다. 허를 찔린 대항군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전원 사살 판정을 받았다. 훈련 상황이 종료된 후 현장을 확인하러 온 대대장과 훈련 통제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신임 소대장이 이끄는 1개 소대가 최정예 특전사 요원들을 상대로 완벽한 기동전과 전술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소식은 군단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훈련의 피로를 씻어내던 1소대 막사. 강지우는 소대원들과 함께 전투 식량을 데워 먹고 있었다. 그때 김상철 하사가 다가와 자신의 반합에 끓인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소대장님.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그 어떤 냉소나 불신도 없었다. 오직 깊은 신뢰와 진심 어린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다. 오늘 소대장님은 진짜 우리 백두산의 주인이었습니다. 백두산의 주인. 그것은 사단 장병들 사이에서 최고의 전사에게만 붙여주는 가장 명예로운 셔사였다.
그 한마디에 강지우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달콤하고 뜨거운 커피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보이지 않는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혹한의 백두산과 그리고 자신의 소대원들과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군단 주관 불시 훈련의 강평회는 이례적으로 군단 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군단장이 직접 주관하는 자리였고 각급 부대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훈련 결과를 보고하던 작전 참모가 특정 소대의 활약상을 브리핑하기 시작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최정예 특전사 요원들로 구성된 대항군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창의적인 전술로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킨 일개 GOP 소대의 전과 보고는 한 편의 전쟁 영화와도 같았다. 이 혁혁한 공을 세운 주역들을 이 자리에 불렀다. 군단장의 말이 끝나자 대강당의 문이 열리고 강지우 소위와 김상철 하사, 그리고 일소대의 분대장들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수백 명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보내는 놀라움과 감탄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군단장은 직접 강지우의 가슴에 부대표창을 달아주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강지우 소위. 자네는 이번 훈련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네. 그것은 바로 창의성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부하에 대한 신뢰지. 자네 같은 장교가 우리 군의 미래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강지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단상 아래에서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대대장과 중대장을 향해 먼저 경례했다. 그리고 함께 단상에 오른 분대장들을 돌아본 뒤 강당을 가득 메운 지휘관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이 표창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제가 내린 무모할 수도 있었던 명령을 믿고 따라준 저의 용감한 소대원들, 그리고 밤낮으로 현장을 지키며 가장 정확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상철 하사님을 비롯한 부사관들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휘관은 부하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철책을 지키고 있는 저의 일소대원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충성.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신의 공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리는 젊은 지휘관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이름만으로 빛나는 진정한 군인 강지우 소위로 모두에게 각인되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관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보라 속에서 울며 걸었던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저 지우입니다. 그래, 우리 딸. 목소리가 늠름하구나. 훈련은 잘 마쳤다고 들었다. 군단장에게 직접 전화까지 받았어. 아주 자랑스럽더구나. 아버지의 칭찬에도 강지우는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방패가 저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는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치워주셨을 뿐 제 대신 길을 걸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에 설 기회를 주셨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길을 제 두 발로 제 소대원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화기 너머 강민철 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우야. 아비는 내가 표창을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자랑스럽다. 진정한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야. 너는 이제 아비의 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장교다. 아버지와의 통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림자를 걷어내는 따뜻한 빛이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백두산의 혹독한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강지우의 일소대는 이제 대대, 아니 연대 전체에서 가장 기강이 바로 서고 전투력이 강한 소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김상철 하사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소대원들은 그녀의 지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믿고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에 새로운 여군 소위들이 배치되었고 그중 한 명인 한소진 소위가 그들의 대대로 전입을 왔다. 대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지우를 불렀다. 강소위, 새로운 한소진 소위의 멘토를 맡아주게. 지금 이 부대에서 자네만큼 그 역할을 잘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네. 강지우는 처음 부대에 도착했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차가운 시선,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막막했던 고립감. 그녀는 한소진 소위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을 찾아온 한소진 소위를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그리고는 사무실이 아닌 자신이 수없이 오르내렸던 GOP의 가장 높은 초소로 그녀를 데려갔다. 해질녘 노을이 험준한 산맥과 구불구불한 철책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소진 소위.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일을 겪게 될 거야. 강지우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할 거고 이 백두산의 자연 또한 당신을 시험할 거야. 그들은 당신에게서 여자라는 점을, 경험 없는 신참이라는 점을 먼저 보려고 하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시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 그녀는 고개를 돌려 후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산처럼 깊고 강처럼 단단했다. 소위, 우리의 권위는 어깨의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가장 먼저 순찰에 나서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며 내 소대원의 이름과 그의 가족의 안위까지 마음속에 담아둘 때 나오는 거야. 그들의 신뢰를 얻어.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어줄 거야. 그것이 진짜 지휘관이고 이곳 백두산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는 손을 내밀어 후배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려 주었다. 백두산에 온 걸 환영한다, 후배. 석양을 등지고 나란히 선 두 명의 여군 장교. 한 명은 과거의 자신을 보며 길을 열어주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미래를 보며 희망을 얻고 있었다. 강지우,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어둠을 헤치고 나와 이제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한 사람의 강철 같던 다짐이 만들어낸 그 빛은 앞으로 대한민국군을 더욱 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희망의 불꽃이 되어 백두산의 능선을 따라 멀리 또 오랫동안 퍼져나갈 터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